카드를 졸업하셨고 서울 송도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강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원 송포스트내과 원장이시고 우리 한국초음파 학회 학술이사로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 중이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및 최신 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은 척추 동맥과 더불어서 두경부, 뇌 쪽에 혈류를 공급하는 중요 혈관이고요. MRI나 CT 같은 경우는 내강의 협착을 보여주지만 벽 자체를 검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동맥 초음파는 혈관 벽 자체의 병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사가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겠는데, 먼저 IMT라고 부르는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를 측정을 하고, 플라크, 축상 경화반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을 하고요. 세 번째 스테노시스, 협착이 있다면 협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추적 관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소견이긴 한데, 이제 동맥 박리라든가 타카야수 같은 이런 이제 드문 질환들도 감별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이제 저희 학교 포켓북에서 가져와봤는데, 이렇게 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인티말 플랩을 볼 수 있고, 도플러 띄었을 때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타카야수는 이 화살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니어월 파월이 이렇게 아이소에코익하게 아주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증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심뇌혈관, 조기 사망 가족력이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 아마 대부분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화열, 뇌경색을 심한 증상, 혹은 실신 뇌전증, 어지럼증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증상을 동반한 말초 동맥 질환, 관상 동맥 질환, 그리고 동맥경화성 대동맥류 환자, 혹은 목에 박동성 종괴가 있거나 방사선 노출형 타카야수나 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불이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경동맥 질환 이미 가진 환자에서 협착이나 플라크를 추적 관찰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주요 수술이나 시술 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추적 관찰 경우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급여 코드는 2248 수가가 이제 개인원 기준 99,360원으로 환자 부담금이 3만원대로 이제 환자한테는 저렴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꽤 쏠쏠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적용하는 상병 코드가 조금 이제 살벌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세서 사실은 이걸 의심해서 넣고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시가 있거나 안구운동 장애, 시야 장애, 근력저하, 균형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경동맥 하기보다는 바로 2차나 3차 기관을 보내서 MRI, CT를 먼저 의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급여는 되지만 사실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 뇌졸중 주요 위험 현장을 가진 환자가 어지럼증 호소할 때 진찰했을 때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 했을 때 급여 대상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너무 루틴으로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제 경동맥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주로 어지럼증 경우에 제한적으로 급여로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이제 플라크나 스테노스가 있는 환자의 추적 관찰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급여로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를 정말로 경동맥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클래스 2A로 명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경동맥 혹은 페모랄 쪽에 플라크 버든이 있는 것이 로우 혹은 모더레이트 리스크, 10년 ASCVD 리스크가 5% 미하인
일반적인 환자에서 리스크 모디파이어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40세 고혈압이 있고요. 담배에 피는 환자가 예를 들어 LDL이 한 140, 150 좀 애매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신은 경동배가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찾아볼 수 있다 해서 권고를 해서 시행하면은 하이리스크 환자로 바뀌어서 적극적 치료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상에서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부학은 이제 에어틱 아치에서 이렇게 양쪽 CCA가 기시를 하고요. CCA가 쭉 올라가서 이제 분지부에서 벌브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두터워지는 부위가 있고요. 벌브에서 뇌 쪽으로 가는 ICA가 있고 이제 얼굴 쪽, 목 쪽, 갑상선 쪽으로 가는 ECA 분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치에서 뒤로 버테브랄 아터리 분지가 있게 되고요. 보통 경동맥 초음파로 검사하는 범위는 이 기시부 최대한 아래쪽에서 실시해서 쭉 천천히 올라가서 최대한 IC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캔법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프로브는 7MHz 리니어나 아니면 5MHz 섹터 프로브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슈파임으로 베개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목은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반대쪽 45도로 로테이션 하라고 되어 있고요. 라테랄 시팅과 오버헤드 포지션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초음파실 구조상 대부분 라테랄 시팅으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접근법이 이제 SCM 기준으로 안테리어 그리고 라테랄 포스테리어가 있고요. 이제 환자의 그런 경동맥의 상태나 이제 비만도나 이제 본인 선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SCM 쪽을 따라 올라간 라테랄 혹은 뒤쪽으로 따라 포스테리어 쪽이 아무래도 ICA를 해부학적으로 더 길게 트레이싱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사 순서 말씀드리면 먼저 트랜스버스 뷰입니다. 먼저 이제 기시부부터 CCA를 서브클라비안 위치부터 이렇게 경동맥의 장축과 이제 수직으로 프로브를 댄 다음에 트랜스버스하게 쭉 타고 올라가서 CCA, 프록시말, 디스탈, 그다음 벌브, 그다음 ICA, ECA를 쭉 관찰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비모드와 컬러 도플러를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CCA 쪽에서 이제 이 장축과 이제 평행하게 이제 프로브를 놓으시고 롱기튜디널 뷰로 IMT를 측정을 하고요. IMT를 측정한 다음에 플라크가 있는지 스테노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테노시가 없다면은 CCA와 이제 보통 ICA, ECA에서 도플러 플로 아나리시스를 하고 플라크가 있으면은 스테노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스테노시 있는 부위에서도 같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ICA와 ECA에서도 플라크 스테노시스 도플러 플로우를 하신 다음에 버터블 아터리를 비모드를 관찰하고 컬러 도플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버스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기시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시부 쪽에서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나가는 부분과 CCA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디지털 쪽에서 CCA를 확인하시고 벌브 쪽 올라가면 이렇게 넓어지는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시면 이제 ICA와 ECA를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ICA는 직경이 더 크고 바깥쪽에 위치하고요. ECA는 이제 직경이 좀 작고 안쪽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EC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상각상선 동맥으로 분지하는 혈관이 있어서 구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시부는 사실은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소홀히 했었는데 정말 이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개원하고 몇 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플라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걸 확인한 이후로는 좀 신중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롱기튜디널 스캔입니다. 롱기튜디널 스캔은 이제 이 경동맥 장축과 평행하게 프로브를 위치하신 다음에 처음에 CCA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IMT를 측정하셔야 되고요. 뒤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IMT는 여기 벌브 좀 두꺼워지는 부위에서 프록시말 1cm 정도 위치하는 이쪽 이 니어월과 파월이 있는데 파월 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IC와 EC를 측정하게 됩니다. IC와 EC와의 구분이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ECA는 방향이 약간 만디블 쪽으로 향하면 조금 찾기 쉬우시고요. ICA는 이제 귓볼 쪽으로 향하시면 찾기 쉬우시는 편입니다. ICA도 그냥 일반적으로 쭉 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CCA나 SCA, 코일링, 킹클링 되는 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ICA와 ECA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뭐 만입을 뒤쪽으로만 하다 보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동맥의 분지가 ICA는 없고요. 외경동맥은 이제 그 ICA 없고 ECA는 이제 상각성성 동맥 분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직경 크기가 대체로 크고 ECA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ICA는 주로 뒤쪽 바깥쪽에 위치하고 ECA는 앞쪽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럴 도플러 PW가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PSV와 EDV가 중요한데 픽스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다이스트 벨로시티를 봤을 때 이제 ICA는 이제 뇌로 가는 혈류이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한 시스톨릭 피크를 보여서 이제 엔다이스톨릭 때도 혈류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우 레시스로 쭉 지속적인 혈류가 흐르는 반면에 이제 ECA 같은 경우는 피크가 높고요. EDV는 낮은 그런 하이 레시스 플로우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샤프 네로우 시스틱 피크를 보이게 됩니다. 이 모양을 기억하시면 헷갈릴 때 이제 ICA, ECA 구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총경등맥과 CCA와 ECA는 이제 뇌로 가는 혈류고 직접 가는 혈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쉐로우 네로 시스틱 피크를 보이는 하이 레시스 플로우를 보인다는 거고 이제 ICA는 뇌로 직접 가는 혈류이기 때문에 브로드 시스톨릭 피크 벨로시티를 보이는 이제 로우 레시스 플로우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운동맥 초음파할 때는 이제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꽉 채우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PRF와 칼라 게인을 적절히 잘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버터블 아트리 찾기인데요. 버터블 아트리는 위치가 보시면 이제 경동맥 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프로브를 이제 롱기튜드널로 CCA를 잡으신 상태에서 살짝 프로브를 이렇게 외측으로 이동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혈관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베인이 위쪽에 그 외측에 이제 아트리가 등측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이동하시면 되고 이따가 핸즈온 때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MT 이제 측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벌브에서 프록시말 1cm 정도 되는 이 파워에서 측정하게 되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양쪽 베스트롤에 패럴하게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측 리얼과 뼈월이 명료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장의 혈관이 노출되면서 혈관 내각이 아네코이크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혈관의 벽은 인티마 미디아 아드벤티시아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하이퍼에코이크하게 제일 바깥층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인티마이고 하이퍼에코이크하게 보이는 것이 미디아입니다. IMT라는 것은 이 인티마 미디아, 그러니까 이 하이퍼에코이크 층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층을 재면 되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초음파에서 자동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실 수 있겠지만 간혹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정상은 0.6에서 0.8로 되어 있고 1mm 이상일 때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m 이상이면 없는 말이고 이제 1.0에서 1.2까지가 좀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동맥경화성 변화는 이제 1.3, 1.4 정도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크라 저희가 정의를 하면 보통 1.5mm입니다. 1.5mm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돼가지고 이제 협착이 보이는 건 이제 저희가 스테노시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0.5mm 그리고 전체 두께는 1.5mm고 IMT 정상 두께가 1mm 정도니까 그거보다 0.5mm 이상 나온 것을 보통 의미가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플라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벌브와 이 ICA 기시부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그 캐로티 바이퍼케션 부위에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시어 스트레스 낮은 부위에 더 플라크 버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쪽에 그리고 아니면 이 ICA 쪽 속도가 낮은 부위에 잘 플라크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데 잘 생기게 되고요. 다만 CCA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플라크입니다. 플라크는 이제 스테이블하고 벌러러블 플라크가 있는데요. 스테이블은 이제 당연히 모양이 이쁘고 매끄럽고 규칙적이고 에코가 동일한 아이소에코이크는 하이퍼에코이크는 균질하고 혈관 신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정상 석회 같은 경우 대규모 석회가 빈변한 경우를 말하고요. 고위험은 이제 거칠고 불규칙하고 저에코 있고 비균질하고 혈관 신생이 있고 그다음에 얼서 있고 스트롬보스 있고 괴사성 코어가 이제 주상판의 표면 근처에 위치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플라크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에코익, 주변 SCM 머슬과 이제 등에코를 보이는 걸 아이소에코익하다고 하는데 플라크가 전체적으로 아이소에코익하고 이제 호모제네스입니다. 이런 거는 스테이블 플라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에코익과 하이퍼에코익, 하이퍼에코익이 섞여 있는 헤테로제네스 양상이라서 블러레블 플라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하게 이제 있는 경우는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저위험 플라크에 가깝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하이퍼 그 에코익한 이제 그 표면 밑으로 해서 하이포 에코익층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플라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도플러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좀 구분이 안 갈 때 도플러를 해서 보시면 이제 얼서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학회책 저기서 대신 책을 좀 책에서 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설명이지만 이제 하이퍼에코익한 헤테로제네스한 이런 플라크가 있을 때 그리고 얼서와 네크로토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얼서와 이레귤러 서페이스가 보일 때 이제 언스테이블 플라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또 한 번 다시 컬러 도플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자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플러를 확실하게 키셔가지고 하이퍼에코익 플라크가 이렇게 크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테노시스입니다. 스테노시스 측정 방법은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고 직접 재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재는 방법은 유러피안 트라이얼과 북미 트라이얼이고요. 그다음에 에어리어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그 비모드 트랜스버스트에서 이제 직접 막힌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PW 메소드에서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로 PSB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북미 방법은 이제 협착 부위를 정상 부위랑 비교해서 이제 스테노시스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유러피안 메소드는 이제 그 협착 부위를 그 근접 정상 부위와 이제 비교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게을러서 이제 주로 유러피안 방법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유러피안은 좀 협착을 과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착이 있으면 이렇게 요즘 초음파에서 이렇게 재주면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리어 메소드는 이제 이렇게 트랜스버스 뷰에서 직접 협착이 있는 부위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즘 초음파들은 대부분 이런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서로 보완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협착 부위를 꼭 스펙트럴 아날리시스 PW를 보셔가지고 이 PSB를 꼭 보셔야 됩니다. PSB를 보시고 혹은 이제 PSB가 애매할 때는 ICA와 CCA PSB 레이시오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잠깐 도플러 이제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 도플러 할 때는 꼭 60도를 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이는 이따가 이제 핸전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노시스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60에서 80%대까지 피크를 쳐서 이제 그 벨로시티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이유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때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 벨로시티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125와 230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PSB가 이제 125 이상이 되면 이제 50% 이상 합차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230 이상이 되면 70% 이상 막혀서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레시오는 보통 2, 4가 넘으면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흔치 않은 경우인데 서큘러 메스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레프트 이분은 이제 CC의 기시부에 이제 협착이 있어서 혈류가 이제 가지 못할 때 이제 혈류가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내려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이제 버타브라이트에서 이제 플로어를 봤을 때 베인과 아터리가 리버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배측의 이제 아터리 프로처럼 빨갛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럴 아날리시스 리버설이 보이게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래서 경험의 초음파는 처음에 기시부부터 CCA, 벌브, ICA, ECA까지 쭉 트랜스버스 관찰하신 다음에 롱기튜디널하게 CCA를 관찰하고 이 벌브 프록시말 ECM에서 IMT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스테노시스나 플라크를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ECA와 ICA를 구분해서 마찬가지로 PW를 평가를 하신 다음에 버터블라이터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판독문 예시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 IMT를 기본 처음으로 적고 이제 아세로마나 플라크가 있는지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이제 적으시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특이할 만한 CCA나 이제 레시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버터블 아터리가 스틸이 있는지, 웨이폼이 괜찮은지 보시면 됩니다. 짧게 이제 치료 및 휴식을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금연과 체중 감량,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그 섭취를 감소시키고 운동하는 것이 당 기본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약을 쓸 때 스타틴과 아스피린을 쓰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내막 절제술이나 이제 스텐팅이나 혈관 성형을 그 의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했고요. 일단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스피린은 1차 예방은 거의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요즘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증상 경동맥 협착 환자 경우는 50% 이상 막혔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일 때 아스피린 치료를 고려해서 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 이상일 때는 이제 저희가 내막 절제술이나 혈관 성형 스텐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0%일 때 아스피린 쓸 수 있고 이제 대안적으로 클로피드오레나 시로스타죠, 베라프로스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60% 이상이면은 이제 CEA나 CA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스타틴은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제 이상지질 혈증 가이드라인인데요.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경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는 LDL 70 미만 낮춰라라고 되어 있고요. 경동맥 질환 정의가 이제 50% 이상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을 써야 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이제 70%, 약 70 이하로 낮추는 좀 이제 모더레이트에서 이제 하이 인텐시티의 스타틴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플라크가 좀 언스테이블하거나 좀 버든이 심해 보이는 환자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 원장님들 여쭤보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타겟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플라크가 좀 스테이블하거나 스테노시스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여러 원장님들은 100 이하 정도로 맞춰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과 환자를 보다 보면 보통 이제 70세가 넘어가시면서 당뇨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두통이나 디지니스가 있으면 저희가 사실 조금 난감하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은데 일단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LDL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꼭 한번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은 진단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동맥 초음파가 전적으로 다 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서 만약에 풀라거나 만약 병변이 안 보이면 그거는 일반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풀라그라든지 IMT가 좀 두꺼워져 있다, 50% 이상 두꺼워져 있으면 보험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가 이제 거의 종료가 돼서 차후에 진행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 방하고 이쪽 방이 두 방에서 핸즈온을 진행을 하는데 이쪽 방에서는 심장하고 경동맥